네, 자, 여러분. 1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2번부터 먼저 보셔도 돼요. 주물에 대한 압류 효력은 특별한 사정에만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주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요, 특별한 사정에만 종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역시 우리가 종물 이론은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바로 이 종물 이론은 압류와 같은 이런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1번 어떠세요? 역시 틀렸죠?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제 100조 2항의 법리. 이 100조 2항의 법리가 뭐냐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 법리입니다.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여전히 적용이 된다. 그렇죠? 2021 노무 22 간평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 지문.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하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죠? 이 X동산이 종물이란 뜻이죠. 종물이란 뜻이죠. 네, 여기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물건이니까 종물이죠. 그 자체가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 매수인이, 자, 주물에 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여러분 선의취득은 물권법상의 물권 변동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상의 동산 물권 변동이라서 사실 노무사 시험 준비에서는요, 선의취득의 세세한 내용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고 가십시오. 선의취득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A 노트북을 B가 빌려서 점유하고 있다가, 여러분 듣고 계시죠? A의 노트북을 B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 노트북을 C한테 팔아먹었다라고 하면요, 이 C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우리는 동산의 선의취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선의취득은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도 취득할 수 있냐면 질권. 그래서 예를 들면 A 노트북을 B가 빌려서 점유하고 있다가 C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C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번에는 C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라 C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전당포에 다 입질했다. 입질이 뭐냐면 질권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C는 선의취득으로 취득되는 어떤 권리,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선의취득에 의해서 취득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아니면 질권이다. 이런 정도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와 보세요.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종물인데 타인 소유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 매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면, 경락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해서 취득하게 되면 그 경락인은, 이 매수인은요, 사실상 여러분 제가 이 말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의 민사집행법, 자, 우리 그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민사소송법 안에 포함됐던 것인데 이게 경매 절차만 따로 분리해서 하나의 법 영역을 분리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법이 민사집행법인데, 그 민사집행법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경매 절차의 경락인이라 그랬죠. 뭐 최고가로 응찰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경락인 했는데 민사집행법상 언제께부터는 용어를 그냥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매수인.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의 매수인인지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지 이게 좀 헷갈린다는 소리죠. 용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경매에서는 유독 이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락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에서 매수인과 자꾸 헷갈린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인은 뭘 말하냐면 경매 절차의 경락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표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지치했어요. 다시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 종물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 경락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면 그 경락인은 X의 소유권, 즉 바로 이 종물의 소유권도 덩달아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100조 2항의 그 종물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4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 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왜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자, 다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 과실이 아니다 했는데 어떠세요? 맞죠?
자, 맞습니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유가물이라 했어요. 다시 한번 물건의 사용 대가라 그랬어요. 그럼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물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물건이에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법정과실이 하는데 임금은 사람의 노동의 대가. 가 되니까 이건 법정과실이 아니다라고 옳은 표현. 6번 여러분 지문은 길어도 바로 해결됩니다.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눈치챘죠?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한 상태면 매도인에게 그 발생되는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 했는데 아직 대금을 매수인이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 목적물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누구 거다? 매도인에게 그대로 귀속된다라는 옳은 표현. 자, 확인됐습니다. 자, 대금 지급 완제가 됐냐 안 됐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 아시죠? 네, 그다음 7번입니다. 주물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또 취득시효 나오니까 역시 또 간평의 성격에 약간 치우친 거 여러분 느낌 오죠? 왜냐, 간평은 총칙과 물권법까지가 시험범위거든. 그러니까 주물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주물에 대해서 20년간 점유를 해가지고 평온공론하게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데 당연히 종물도 점유는 해야 돼요.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음. 네, 여기 자, 핵심 이론은요, 간단하게 다 여러분 아는 겁니다. 뭐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돼야 된다. 이런 거 알고 있고요. 상용. 네, 그 다음에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주물, 종물 모두 부동산, 동산 불문한다 그랬고요. 자, 이런 것들. 장소적으로 밀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종물의 효과. 이런 부분 보시면요. 종물의 효과. 이거 보면, 자, 효과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렇죠? 네, 이런 거. 그리고 이 100조 이항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종물 이론의 준용.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운명을 같이 한다는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있는데, 네, 이것도 이 물권법 모르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물권법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의 간평 쪽으로 약간 치우쳤다, 여러분. 치우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은 언급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제 그 다음 말 여러분 눈치챘죠? 그렇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자. 자,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유칙,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네, 여기 보시면 바로 핵심 이론 부분에 천연과실의 수취권자의 개념이 여기 나와요.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수취권자 하면 일단 원물의 소유자, 사과나무 소유자는 그 사과나무에 맺힌 사과,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2번 주의, 선의점자. 자, 선의점자는 그 점유물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취권을 가집니다. 자, 시골에 남의 땅인데요. 원래 이게 경계가 울타리가 잘못 축조돼서 이웃 사람 땅인데 울타리가 잘못돼서 내 땅인 것처럼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대로 그 경작해서 지금 그 땅에서 뭔가 과실을 수취합니다. 자, 나는 무슨 점유자? 선의 점자라 그래요. 선의는요, 선의 점자는 진정으로 내가 이 땅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라 합니다. 이 정도만 들어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면요, 이건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출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드리는 것이 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는 거. 자, 이 부분은 부담 없이 들으세요. 선의점자는 과실수권이 있다. 선의점자는 어떤 사람이다?
예? 진정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하는 점유를 선의점유라 하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과실수익은 행사할 수 있다고 꼭 기억 좀 가급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 어디 갔어요? 여기 임차인, 사용차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용익권자니까 용익. 이건 용익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인데 어쨌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수익권이 인정되고요. 그 대신 지료 주거나 전세금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헷갈리는 게 5, 6, 7번이에요. 5, 6, 7번. 유치권자, 질권자, 여기 끝에 보세요. 저당권자 나왔죠?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예요. 담보물권자는 용익물권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에서 과실수익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 물권법에 가보면 유치권자나 질권자도 그 유치물이나 질물에서 과실이 발생되면 채무자 승낙을 받아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자기가 받아들일 이자부터 까고 남는 것이 있으면 원금을 충당한다 합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치권자,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 수취권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 승낙을 구해서 이자 까고 원본 까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받아들일 돈을 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번에 압류한 후에 저당권자 이렇게 나왔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올라오는 과실의 수취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채무자가 끝끝내 변제하지 않아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요. 압류라는 것은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된 그 순간부터는 그 저당물에서 올라오는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주십사라는 당부를 꼭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번은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시험에도 두 번이나 나왔었죠? 뭐야 아까 목적물 인도 전의 매도인. 자, 그 목적물에서 올라오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근데 기준이 뭐죠?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이 완납됐느냐 안 됐느냐. 완납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문이었어요. 이 문제.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다. 채무자 승낙 구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있다. 그다음에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 박스형 문제 이게 과연 원칙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외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원칙은 없죠. 질권자. 예외적으로 있죠. 유치권자도 과실수취권 원칙은 없죠. 예외적으로 있죠. 선의의 점자는 과실수취권 이건 원칙 예외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있죠. 그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토지 전세권에서의 토지 과실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세권 설정자는 그 땅 빌려준 땅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과실수취권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 땅을 빌린 사람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지 빌려준 땅 주인이 빌려줘 놓고 과실 수취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자, 보시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고르는 것은 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칙 예외 따질 필요 없이 과실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여러분? 디귿이죠. 그런데 지문을 보니까 디귿만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문을 5개를 보니까 디귿만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시험이었다면 간파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출제자가 이건 예외까지 반영하여 과실수취권자를 찾아라는 그런 의도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질권자, 유치권자도 예외적으로는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 우리의 시험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도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2025년도 시험에 박스형 문제 여러 문제 나올 겁니다. 40문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불어나고 난 다음에 박스형 문제 출제 비율이 많이 늘어났죠. 따라서 이렇게 상대적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발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네, 이 부분은 보셨고, 네. 네, 이렇게 해서 권리 객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건 부분을 정리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중요한 우리 민법 총칙의 거의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법률행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제일 먼저 법률행위 총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고, 목적이 끝나면 의사표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 나오고요. 그 의사표시가 끝나면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나오죠. 대리. 그 대리가 끝나면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이런 순으로 법률행위가 제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통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노무사,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자,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어때요, 여러분?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고, 예를 들면 병이 갑을 위하여, 자기 친구를 할까요? 친구 갑을 위하여 보증을 서주었다. 보증을 서주었다. 그래서 갑 채무자, 을 채권자, 병 보증인. 그래서 이 보증인과, 여러분, 요건 채권법에 가면 보증 채무는 채권법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자세히 그림 그려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무엇이다? 계약입니다.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다.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부터 보십시오. 보증계약은 요식행위다. 아, 맞아요. 요식행위입니다. 자, 해설 좀 참조하십시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 요식이 뭐예요? 요식. 요한다. 요한다. 무엇을? 방식을. 서식 내지 방식, 방식을 요하는 행위. 그래서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식행위다. 그래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카톡으로 또는 문자, 우리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보증 서겠다. 갑의 보증인 병이다. 얼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은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계약은 이메일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예, 인정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개는 문서 같은 거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증은 이메일, 카톡, 핸드폰, 문자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말 이해되시죠? 일정한 방식을. 그럼 요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요식행위. 대부분의 민법상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인 것이 원칙이죠. 특히 재산상 법률행위, 매매, 임대차, 교환, 증여, 위임, 고용 이런 거 다 불요식 행위가 원칙입니다. 자, 됐고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여러분, 낙성계약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제가 한자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법에 가면 정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죠. 낙성,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말 나온 김에 이것만 한번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낙성, 성자부터 먼저 썼네요. 낙성, 잘못 썼습니다. 낙자가 이겁니다. 청약과 승낙, 낙성, 성자는 바로, 네, 성자는 이거 지워버리고 이룰성자만 표현하면 돼. 낙성, 이룰성자.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입니다. 증여계약 맞고요. 채무면제는 처분행위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너 나한테 진 빚 안 갚아도 돼 이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랬죠, 여러분? 채무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거 언제 나왔냐면요.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면제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없다. 그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처분행위고요. 유언은 생전이 아니고 사후 행위죠. 유언은 여러분, 유언자 살아있으면 아무 빛을 못 보죠. 효과 안 생기죠. 유언자가 사망해야지 드디어 효과가 생기는 사후 행위입니다. 행위자가 사망해야지 효과가 생기고, 물론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행위자가 사망해야지 효과가 생기는 것을 사후 행위라고. 그게 대표 선수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언, 유증, 사인증여.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증, 사인증여. 네, 태아에게 인정되는 것은 유증의 수정 능력이고 사인증의 수정 능력은 판례에 의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 여러분 기억 당연히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틀리고 정답입니다. 틀리고 정답이다. 유언은 생전행위가 아니고 사후행위다. 4번 정답.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네, 옳은 표현이고요. 틀림없고. 자, 넘어가죠. 자, 자, 넘어갑니다. 여기 여러분 핵심 정리에 법령의 종류에 의사표시 모습에 따른 분류, 이건 여러분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꼭 나와요, 여러분.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단독행위 분류 신경 써 두셔야, 암기해 두셔야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 상추, 해취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채무면제까지 묶어서 동철, 상추, 해취 암기해 두시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동철이 친구, 권재유. 자, 권재유. 자, 동철이 친구라 했어요. 동이 철의 상계 추인할 때 그 동철이의 친구, 원재유 이렇게 유치하지만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서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권리의 포기는 포기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권리 포기도 있어요. 자, 그것은 앞으로 진도 나가다 보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주로 하는 포기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네,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멸시효 완성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권리 포기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에 함정이 나오는 경우가,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자는 것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지금까지 들어오셨다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따라오시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여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와중에 이걸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갈등을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갈등 바로 버려버리고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절반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함정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 결정적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바와 같이 고득점을 여러분은 맡아둔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포기해버리면 대책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끝까지 따라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갑자기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권리의 포기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암기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제자는 여기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시효이익 포기는 권리의 포기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어때요? 여기까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포기로서 상대방 있는 권리의 포기다 이 말이지. 네. 그렇죠? 그런 함정에 여러분은 대처하시려면 끝까지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개 전형 계약. 계약은요, 단독행위가 아니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한다면, 계약은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마주쳐야지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청약과 승낙. 예를 들면 매매 같으면 내 땅, 내 X토지 1억에 살래? 하고 묻죠. 그게 청약이고요. 좋습니다.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승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이걸 계약인 법률행위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자, 됐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하고 또 시간 관계상 신속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법률 효과에 따른 법률행위의 분류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네, 진행합니다. 1번 지문. 법률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했는데 어떠세요? 바로 여러분 시험 지문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나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는 소리. 여러분, 강행 규정이 뭐였죠?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었어요. 아주 쉽게. 강행 규정은요. 우리 민법상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요. 법률행위의 규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란다. 그래서 만약에 A는 B다라고 규정이 딱 돼 있는데 이것이 강행 규정으로 해석된다면요. 당사 사이 특약으로 우리 사이는 A는 B가 아니고 A는 C라고 하자 하고 특약 붙여버리면 바로 무효. 됐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그것은 임의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단 말이죠. 무효. 그러면 총칙에도 강행 규정이 뭐 여러 개 다수 존재하는데요. 103조도 강행 규정이고 104조도 강행 규정이고 강행 규정인데 그렇죠? 물권법 첫 번째 조항인 물권 법정주의도 강행 규정이고 그렇죠. 자, 근데 앞으로 기회 많습니다. 설명드릴 기회가 많으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강행 규정 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불법 원인급여는 채권법에 나오는 746조입니다. 조문 숫자가 746조. 불법을 원인으로 제공된 급부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주 쉽게. 자,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만 들으십시오. 감남과 을려가 내연관계를 맺었어요. 감남과 을려가 내연관계를 맺고 감남이 그 내연관계를 대가로 아파트 한 채를 을려에게 증여해 주었다. 자, 근데 계약만 했지 증여해 주기로 약속만 했지 아직 등기는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때는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거든요. 103조 인륜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거든요. 그러면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감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 내연관계를 대가로 그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넘겨주었다면 이때는 상황 종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불법을 원인으로 제공된 급부는 돌려받지 못한다. 넘겨줬다면 못 돌려받는다. 이게 바로 불법원인 거예요. 불법을 여러분 듣고 계시죠? 불법을 원인으로 제공된 급부는 돌려받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법은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법 행위할 때 불법이 아니야. 여기서 의미하는 불법은 민법 103조 위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민법 103조는 또 무엇이냐? 바로 선풍기 위반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이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시간이 약간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설명이 약간 기본 이론이 좀 동반이 돼야 된다는 점, 이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차분히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에서 고난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어때요, 여러분? 결론 짓고 가시죠. 법률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데 틀렸어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려면요. 강행 규정 위반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선풍기에 위반돼. 선량한 풍속, 여러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된 법률행위, 즉 103조 위반, 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그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그렇습니다. 그냥 줄여서 뭐 선풍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선풍기 위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선풍기 맞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틀렸어요. 자, 앞으로 또 볼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네, 2번 지문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민법 626조는 강행규정이다. 이런 게 여러분 애매하죠? 이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근데 강행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채권법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데 그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다음에 3번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물권 법정주의는 187조인데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거든요. 강행규정이고 위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 틀림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진작에 저하고 약속한 것 있었습니다. 뭡니까? 비, 통, 착, 사, 강. 자, 불러주세요. 비, 통, 착, 사, 강이 뭐더라? 했던 거예요. 107조에서 110조 사이 민법 규정. 비, 통, 착, 사, 강. 비진의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때 무효. 통정의 표시 108조. 109조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앞글자 따서 비통, 착, 사, 강의 무효 취소는 선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절대적 무효 또는 절대적 취소로 취급하면 돼요. 아니, 우리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비통착사강이다 아니다. 여기 비통착사강의 강은 강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다? 절대적 무효다 이 소리예요. 맞죠? 네, 맞고. 그 다음에 5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게 어렵다 그랬죠. 이런 것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오늘 수업 진행 첫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이 직전에 진행된 그 내용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어떤 법률이 그 효과가 무효이다라고 결론 지어지면 결코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된다 해버리면 본인의 추인에 따라서 유효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표현들이 법리는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 표현들의 법리입니다. 효과입니다. 따라서 아예 그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가 무효다 해버리면 표현들이 법리하고는 전혀 융화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한 무효했죠? 무효의 대리행위 했죠? 그러면 진행합니다.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는 무효로 끝난 거야. 표현대리는 유효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추인에 따라 유효될 여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됐죠? 여러분 지문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OX 판단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객관식에서는요. 그다음 6번입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절대적 무효는 절대로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있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 어떤 거? 비통착사강 중에 비통이 상대적 무효죠. 비통,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또는 통정의 표시, 이것이 상대적 무효죠. 그것만이 추인이 가능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런 절대적 무효는 절대로 추인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강행법규 위반 이것만 나왔지만 자꾸 이것만 나오지만 103조 선풍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4조의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거 전부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추인이 안 돼. 절대로 추인할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X. 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예측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시험에 2025년 시험에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지금 출제된 연도를 보니까 2015, 17 노무 이렇게 나왔었죠. 간평 그 이후에 나오고요. 법원 행시도 나오고 했습니다. 네, 반복 가능성은 대단히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걸 먼저 한번 보세요. 이건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에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원래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두 사람의 의사 합치는 본래 X토지에 대한 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표기되기는 X토지가 아니라 바로 인접하고 있는 둘 다 갑에 땅인 것은 맞거든요. 근데 지번에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요. X토지 바로 접근해 있는 Y토지를 계약서에 쓰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그 문제가.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시죠. X토지, 자, Y토지, 이 두 개 토지에 물권 변동이 발생할 것인가. 자,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살짝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물권 변동이 발생하려면 채권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채권 행위, 그 다음에 플러스 물권 행위, 이어서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죠. 자,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X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힌트 드릴게요. 채권행위는 당사 사이 원인이요 약속입니다. 물권행위는 원인에 대한 결과고 약속에 대한 이행이에요. 그리고 등기는 아시다시피 공시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X토지에 대해서는 채권행위 원인이요 약속이 있었어 없었어? 방금 제가 뭘 했냐면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하기로 의사합치를 봤다 그랬죠. 근데 등기 서류는 Y토지에 대한 등기가 넘어갔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채권행위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X토지에 채권행위 있었어. 근데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넘겨줬어 안 넘겨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Y토지에 대한 게 넘어갔어. X토지에 대한 것이 넘어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X. 그리고 등기 됐어 안 됐어? X토지에 대한 등기는 안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보세요. 이번에는 Y토지에 대해서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여기 따져보자고요. Y토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하기로 당사 사이 의사합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Y토지는 없었어. 아예 X토지에 대해서 있었지 Y토지는 없었어. 아예 그래서 요건 X.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Y토지에 대한 등기 서류가 넘어갔고 등기도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어떤 토지? Y토지? 그러면 안 돼요. 물권 변동이 발생하려면 확실한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게 종지부를 찍으려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가 모두 OOO가 돼야 돼. 동그라미 OOO가 돼야 돼. 근데 OXX 하나는 XOO 이렇게 됐으니까 둘 다 그 어느 것도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대법원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Y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됐지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합치가 X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토지에 대한 계약 성립으로 보아야 되고 Y토지에 대한 것은 등기가 설사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Y토지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갑은 을에 대하여, 즉 을은 갑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X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갑은 또 을을 상대로 해서 이미 넘겨준 Y토지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Y토지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이 매매계약.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설명 조금 길어졌지만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약간 까다롭습니다.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자, 갑과 을은 X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하에서나 X토지 지분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착오는요, 109조에서 의미하는 착오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착각이에요. 착각. 쉽게 말하면 그냥 착각이다. 109조의 착오가 성립되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고 X토지에 대해서 당사 사이 의사합치는 일치됐기 때문에 109조 착오는 성립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약상 목적물을 Y토지 지분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을명의로 등기가 격려되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여기까지 확실히 납득하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과 을 간에는 Y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존재한다. X. Y토지에 대해서 계약 존재하는 거 아니죠? 자, 2번 을은
을은 누구예요? 방금 매수인 을은 갑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방금 이 그림 여기 빨간 것으로 쓴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죠. 물론 갑은 을에 대해서 이미 넘어간 Y 토지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건 옳은 질문이고요. 정답 떴습니다. 옳은 것.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착오는 109조의 착오를 지금 3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109조 착오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입니다. 법률적 의미의 착오가 아니라니까요. 착각이다, 착각. 4번. 갑은 을에 대하여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만일 병이, 자, 그림으로 와야 돼. 그림으로. 만일, 자, 여기, 여러분, 만일 병이 을로부터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그러니까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고 넘겨받았다면 얘는 선이라면 보호된다는 식으로 방금 그 5번 지문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만약에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잖아요. 무효.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등기 자체가 됐다 하더라도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믿고 등기를 믿고 그대로 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5번 질문 보십시오. 만일 병이 선의로 을로부터 Y토지에서 소유권 등기를 격려받았다면 병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취득한다. 틀렸죠? 여러분 해설 참조하십시오. 이 판례를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X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지만 계약서상에는 Y토지로 오류, 잘못 계약서상의 Y토지로 잘못 표시됐다 하더라도 X토지에 대한 계약 성립으로 보는 데는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와, 어렵다. 그죠? 어렵습니다, 용어.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자연적 해석에 입각한 대법원 판례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표현 드리면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했죠? 예상합니까?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확언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몇 번 제가 충격받은 적은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시험에는 좀 곤란합니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당황시킨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죠. 예, 자, 보세요. 일단 뭐 이런 정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다시 나온다해도 여러분 대처 못할 것은 아니죠.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번 소송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 질서. 여러분 여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이게 103조를 말하는 것이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103조. 여러분 103조는 워낙 중요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3조를 같은 말들이 많아요. 사회적 타당성 여러분 듣고 계시죠? 자, 요것은 공간을 시간이 아니요. 자, 여기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3조 있잖아요. 103조. 이 103조는 같은 말들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도 이거 다 103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 약속하시죠? 사회적 타당성을 이룬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다 같은 표현이다. 자, 그럼 1번 마무리하고 가죠. 소송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했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이 되는데 틀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내 교통사고에 목격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소송이 붙었는 데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나오셔가지고 증인으로 나오셔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만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103조 위반이에요? 이게 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지에 위반된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건이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그 대신 뭔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대가. 그렇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효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뭐 가게 하는 사람은 하루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그로 인한 일실이익, 어떤 수입을 못 취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손실 이런 것들 하고 교통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고려해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통상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유효한데 만약에 뭐 과도한 급부를 주기로 했다. 더더군다나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것들은 다 103조 위반이라는 사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가의 내용이 여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맞죠? 예, 맞고요. 맞고요. 자, 3번입니다.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했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된 판례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는 판시된 바가 있죠. 예,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자. 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4번 지문에도 나오는데 일단 판례 확인하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형사사건에 대한 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주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계약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주면 내가 성공사례금을 별도로 지불해 드리겠소. 성공사례금 3억 원을 지불하겠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약정입니다. 이런 약정이 과연 103조 위반이냐 선풍기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 판례는 뭐라 했냐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지에 위배되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판결을 한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을 한 이 판결 이후에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103조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그 법률행위 효력을 무효로 취급되어야 한다.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판결이 나온 연도가 보십시오. 2015년 7월 23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연도를 꼭 기억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충 느낌상 여러분 몇 년 전쯤 된다는 걸 그냥 감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판결 이후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103조에 저촉된다. 따라서 그 법률 효력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이렇게 판시했지만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아직까지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지문 확인됐죠? 형사인지 민사인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